안녕하세요. 백종민 강의정의 테크토크. 저는 백종민. 저는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백 기자님.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전주도. 네, 잘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은 이번 주에 눈이 많이 참 고생을 했고, 저쪽 미국 쪽은 추수감사절 때문에 또 이번에 시끄럽다고 해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추수감사절이 뭐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좀 경기가 안 좋았는데 이번엔 경기도 좋았다고 하고 좀 많이 뭐랄까 좀 내년에 대한 또 기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추수감사절에 또 IT 업계는 굉장한 또 한 뉴스가 또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게 뭐 추수감사절 직후에 뭐 누가 사임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예, 이게 사실 우리 테크토크에서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인텔. 그렇죠. 예. 뭐 우리 세대는 인텔이라고 하면 반도체 다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저기 저 맨 끝에 가 있는 순서로 바뀌어 있는데 이 인텔 팻 게시너 CEO가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잘렸다고 발표가 났어요. 아, 잘린 건가요? 스스로 이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뭐 임기도 안 끝났는데 나간다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본인의 관두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사임하라고 압박이 들어왔거나. 네. 근데 이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집에서 칠면조로 고기를 먹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쇼핑 가야 될 시기에 사임을 했다. 그러면 이게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 팻 게시건은 최근까지도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죠. 네. 그러면서 이게 불과 며칠 전 그 사임 전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AI 회사 XAI. 네, 그렇죠. 예. 네, 그 회사가 엔비디아 GPU를 뭐 10만 개를 한꺼번에 서버에 설치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된 기업인데 거기에 또 가가지고 우리 인텔 칩이 서버에 사용됐다. 그리고 또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 X에다가 올리고 했었던 네.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기사도 네. 봤고. 근데 갑자기 떡하니 이게 브레이킹 뉴스로 인텔 CEO 사임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본인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갑자기 불려나가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라. 잘릴래 사임할래. 그러니까 잘리라는 건 해임이겠죠. 아니면 스스로 물러날 네, 것인가. 둘 중에 선택을 받고 어떻게 할래? 라는 지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압력은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통보를 했던 거겠네요. 그렇죠. 우리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게 최대 주주가 있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인사를 내서 보통 주로 이렇게 CEO들이나 사장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도 인사철이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시즌이고 또 실적이 최근에 안 좋다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대대적인 물갈이가 되고 있는데 네. 인텔 같은 경우는 이 미국 기업들 이사회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최대 주주라도 사실 좀 힘을 좀 쓰기 힘들고 네. 이사회 의장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안 좋다 할 때는 움직여서 그만두시오. 그렇죠. 그러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인테림 CEO라고 임시 CEO를 내부에서 뭐 CFO를 시킨다든지 CTO를 시킨다든지 해서 올려서 운영을 다시 하고 하는데 이번 경우도 이사회 의장이 단칼에 날렸다고 하네요. 그럼 먼저 이제 그럼 팻 게시거가 누군지부터 한번 어떤 인물인지 네. 우리 또 백 기자님 그쪽에 또 책도 쓰시고 하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제 책 애플 엔비디아 쇼크웨이브에 네.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넣었는데 이 네. 팻 게시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리 세대는 좀 친숙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 죄송하지만 저기 좀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이 인텔 486, 뭐 586, 펜티엄 이런 CPU들을 쓰던 분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계를 한 사람이 이 팻 게시거라는 사람입니다. 특허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애초에 정말 한국으로 치면은 정말 청학동에서 상투 틀고 한문 공부를 하다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에서 정말 외계인이 설계했다는 평가를 듣는 그런 CPU를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시골 출신이죠, 이분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시골이 아닐 수도 있긴 해요. 뭐 뉴욕에서도 워싱턴에서도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작은 타운에서 살다가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튀어나온 분인데 저도 가봤어요. 사실 저는 이 사람이 거기 출신인지도 모르고 그곳을 가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뉴욕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펜실베이니아 이 아미시 마을이라는 데를 주로 가게 돼요. 아미시 마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자동차도 안 타고 세탁기도 안 쓰고 전화도 안 쓰고 문명과 기기를 거절하고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 동네에 가면은 또각또각또각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마차 값이 우리가 타는 차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물레에서 저를 돌려서 우리 섬유를 짜고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고 농장도 보면 저걸 다 손으로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 산업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삶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농장 직원의 아들. 그러니까 그거가 진짜 우리나라 청학도처럼 전통을 지키는 그렇죠. 그런 마을에서 모자도 쓰고 다니고 이렇게 뭐 좀 가시면 알아요. 특유의 복장이 또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아미시 마을이라는 것이. 저도 가서 몇 번 갔다 왔는데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특파원들도 주변 특파원들도 가보고 야, 세상에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구나. 영화에서만 보던. 그렇죠. 영화에서 있었어요. 영화라는 것이 유명한 영화가 위트니스라고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좀 많이 오래된 영화긴 한데 또 많이들 보셨던 영화이기도 해요. 이런 곳인데 저는 그런 곳인 줄 알고 왔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사실 뭐 산업이라는 게 없고 그냥 농산물 그리고 특히 축산업 그걸 위주로 하는 동네란 말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런 대단한 기술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군요. 심지어 정규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좀 공부를 잘하긴 했나 봐요. 갑자기 전문대라는 미국으로 따지면 칼리지라고 하죠. 칼리지에 갈 수 있는 입학 자격을 받았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가네 마네 했다는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쪽에 학교를 가서 처음 이제 컴퓨터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당시 컴퓨터라는 게 우리가 보는 이런 컴퓨터가 아니고 이 종이에다 코드를 찍어가지고 천공기를 구멍을 뚫어서 집어넣어서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컴퓨터를 보고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교를 어떻게 졸업을 했는데 이제 당시가 이제 70년대 말이니까 기술자들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서부에서 발생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 동부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고서 이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촌동네에 있는 전문대학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인텔 리크루터가 와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절로 이제 캘리포니아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게싱의 어머니가 미쳤냐 이런데 왜 가냐 뭐 그렇게 굉장히 말렸다고 해요. 하지만 이분이 갔다 와서 한번 보고 결심을 하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18세인가 19세에 이렇게 넘어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의 20세가 전에 캘리포니아로 진출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인텔 CEO까지 오른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이네요. 예, 그 과정에서 좀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인텔에 보면 정말 대단한 또 CEO가 한 명 있었어요. 앤디 그로브라고 편집광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뭐 여러분 주변에도 저기 많은 상사들이 계시겠지만 참 쪼는 상사들이 계시잖아요. 그 쪼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밑에 후계자를 가리키고 키워내는 그런 분인데 그분한테 앤디 그로브 인텔 창업자예요. 사실상 그들한테 교육을 받고 열심히 내가 CEO가 될 수 있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딱 밀려난 거예요. 한때 이분이 좀 회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게 2009년인데 2009년에 제가 그때도 인텔을 좀 뭐 취재도 하고 할 때였는데 두 사람이 경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CTO 출신 이 촌동네에서 오신 분이 탈락을 하고 영국에서 넘어오신 분이
경영권을 사실상 잡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팻 겔싱어는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6시간 타고 보스턴으로 갔어요. 그 VM웨어라는 곳에 어떤 VM은 그 다음 얘기고 그 전에 EMC라는 회사를 갔죠. EMC라는 데이터 저장 장치 회사에 가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CEO로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VM웨어라는 그 자회사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그게 브로드컴이라는 또 반도체 회사에 넘어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훈련을 계속하고 하다가 쓰러져가는 인텔이 결국 도저히 못 참겠다. 데려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팻 겔싱어를 전격적으로 2021년에 복귀를 시키죠. 원래부터 그러면 어떤 CEO 후보 중에 하나였군요. 이분이 인텔의 CEO 후보였죠. CEO 나가기 후보였지만은 전부터. 네. 어떻게 보면 뭐랄까 제가 보기엔 인텔 이사회에서 영국 출신을 좀 더 우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중국통이었거든요. 중국과 모바일 쪽이고 이 팻 겔싱어는 PC 쪽이었어요. 완전히 좀 갈리죠. 그 상황에서 그 회사는 팻 겔싱어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요. 당시 션 멜이라는 사람이라는데 인텔이 무너진 계기가 여기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발생을 해요. 션 멀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CEO 후보 다 정해져 가지고 경쟁자는 이미 나가버렸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기업 경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인텔이 갑자기 이 CFO 출신이나 그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이 CEO를 그 뒤에 줄줄이 맡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인텔이 내리막을 시작했다는 걸로 보여요. 저희 그래서 입장에서. 이제 인텔이 어떤 기술 회사가 아니라 마케팅 회사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졌고 그걸 좀 다 어떤 구세주 구원투수로서 이제 팻 겔싱어를 다시 데려온 건데 그렇죠. 이번에 그럼 나가게 된 어떻게 보면 쫓겨나듯이 나갔는데 좀 어떤 배경이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팻 겔싱어가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이 부진해서 지금 이 사람을 데려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은 설계 쪽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인텔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를 강화하자. 네, 그랬었죠. 굉장히 돼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물론 네. 인텔이 2010년대 후반부터 이 미세 공정 투자를 안 해가지고 이 삼성이나 TSMC에 굉장히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인텔이 가장 앞서있던 분야였는데 조금이라도 더 적은 회로 선폭을 도입해서 더 적은 전기를 쓰는 CPU를 만드는 걸 항상 인텔이 앞서갔는데 이 뒤지다 보니까 이 뒤진 이유는 간단했어요. ASML의 EUV 장비를 사지를 안 해온 거예요. 자신들이 기술도 다 주고 돈도 투자를 했는데 한 10년 기다리다 보니 오히려 삼성하고 TSMC가 그걸 다 사가버리고 인텔은 나 우리 안 할래. 돈 너무 들어가고 안 해도 돼. 한 경우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벌어진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이분을 데려왔어요. 팻 겔싱어를.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했지만 설계 전문가지 공정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과정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이분이 돌아와서 한 일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주 짝짝꿍이 딱딱 맞았어요. 아까 제가 이분의 출생지가 펜실베이니아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펜실베이니아 주예요. 항상 선거할 때도 보면은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곳에 가서 연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고향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팻 겔싱어가 또 학력이 전문대 조리라고 그랬잖아요. 뭐 당연히 그 후에는 뭐 스탠포드 나오고 했지만은 전문대 조리라는 것에 또 팍 꽂힌 거예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전문대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딱딱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칩스 액트를 하자. 보조금을 달라. 바이든 대통령은 오케이. 우리는 그럼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겠으니까 너희들이 해. 할 수 있는 것도 인텔밖에 사실상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짝짝꿍에 맞아가지고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계획은 굉장히 창대했어요. 뭐 지금도 계획 보면 뭐 1나노 때 만들어야 되고 2나노 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때 뭐 85억 달러인가 보조금을 이제 인텔에 뭐 주는 걸로 이렇게 네. 발표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제 또 나오는 어떤 결과물은 그렇지는 아직 못했던 그런 것 같아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참 없었던 게 지금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TSMC한테 계속 간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투자를 계속 했던 회사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한 10년 투자를 안 하던 회사가 TSMC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삼성을 제끼고 몇 년 안에 우리가 2등을 하겠다.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길래 저거 하도 저도 황당해가지고 저 그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봤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를. 네.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이후에 결국 퇴진하는 데까지 딱 6개월도 안 걸리네요. 그게 결국 그 이유는 이 공정을 한꺼번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근차근 해도 쉽지 않은 일인 거를 불과 몇 년 사이에 내가 저기 뭐 10몇 나노 뒤에 하던 거를 갑자기 확 당겨서 1나노 가겠다. 이 어폐가 있는 거죠. ASML 장비를 사도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운영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당연하죠, 그게. 네. 그 공정 자체를 구성하고 완전 설계를 잘 구현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죠, 완전히. 근데 문제는 이 인텔이라는 회사가 설계에도 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자기네 라인이 아니고 TSMC 가서 제품 하나 만들어 왔어요. 아, 이거 잘 될 거야 했는데 이것도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을 받고 있지 못해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서 만든 CPU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몇 년 전 거하고 뭐가 달라진 거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뭐 성능이 뭐 그렇게 빨라진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자기네 공정을 포기하고 TSMC 가서 만들어 온 CPU는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져서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반도체는 발열, 열과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또 이 발열 환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심지어 CPU가 뭐 중지되는 일은 오류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다. 고객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사지를 않고 그러면 그렇죠.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팩캐싱어를 영입할 때는 굉장히 기대가 높았었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CTO, 그러니까 기술 중심의 회사로 이제 원래 모습으로 이제 되찾는다 기대를 하고 실제로 투자도 막 엄청나게 하고 엄청나게 했죠. 네, 막 돈을 쏟아부었는데 성과는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고 이게 그렇게 된 거네요. 지난해 대비 벌써 이게 주가가 벌써 50% 빠졌어요. 아, 네. 그리고 지난 10월에 실적이 안 좋다고 발표를 하면서 바로 그날 30%가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인력을 또 대량으로 또 축소한다. 라는 걸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이게 어폐가 있는 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짓는다. 이 얘기는 사람을 늘려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또 깎아요. 85억 달러 주기로 했던 걸 79억 달러 준다고 하고 그걸 이런 상황을 보는 이사회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결국 그러니까 이번에 칼을 빼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보면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하고 짝짝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달 반 남았잖아요. 2달 안에 이제 퇴임을 하고 네. 도널드 트럼프가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주 저기 아삼육이었던 사람이 CEO로 남아있다. 부담스럽겠네요. 네. 이거 이사회 의장이 보기에 그냥 잘라내기 아주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그런 어떤 후보군들이 좀 그러면 잘랐을 때는 그 후보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기 CEO가. 지금 그게 없대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임 인텔 창업자들이 몇 대 걸쳐 경영할 때는 그리고 또 그 조금 이후까지는 경쟁을 시켰어요. 후보군들을 이렇게 경쟁을 키우잖아요. 시켰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인텔에서는 다 도망가기 바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뭐 애플에도 가 있고 뭐 퀄컴에도 가 있고 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에 없는 거죠.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팻게시가도 외부에서 정말 한 12년 전에 내친 사람을 아, 그렇죠. 데려온 거죠. 네.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팻 겔싱어도 데려왔던 거고 그렇죠. 팻 겔싱어가 나가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을 후보가 지금 없는 거네요. 그리고 누가 지금 이렇게 가라는 배를 내가 키를 잡겠다 하기 쉽지 않죠. 지금 경쟁이 워낙 격차가 벌어져 오는 상황인데 이것을 바꾸기 위한 전략을 다시 짜야 되고 계획을 바꿔야 될 텐데 이거를 다 관장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사회도 참 답이 없는 게 후보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사람부터 내보내는 건 약간 좀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주로 하더라고요. 일단 내보내고 빨리 내보내고 예, 인테림 CEO를 붙이죠. 임시 CEO를 붙이고 그 사람이 뭐 일단 경영을 하게 한 후에 그 다음 이제 CEO를 자리에다 앉히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 경우 과정에서 인테림 CEO가 또 CEO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긴 합니다. 예. 하지만 워낙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특히 과거에도 이게 소문이 나왔던 게 지금 애플이 굉장히 반도체를 잘하거든요. 설계를. 그렇죠. 이 애플이 항상 혁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반도체 혁신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한 10년 전에 아이폰 10주년 모델, 10년 아니구나, 2017년이죠. 아이폰 10주년 모델에서 정말 기존과 다른 경쟁사들 압도하는 CPU를 반도체를 활용해서 이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후에 격차가 확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도저히 이 칩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성능을 아이폰이 2시간 쓰면은 안드로이드 폰은 뭐 1시간 반도 못 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렇게 계속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애플의 지금 반도체 설계를 최고 책임자인 조니 스루즈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원래 CEO를 영입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아, 그런 소리 네. 돌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도 그 사람이 거절했고 애플에서 남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선택을 잘한 거죠. 지금 애플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넘는데 인텔은 1,000억 달러. 이거면 선택을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확히 한 옳은 방향으로 선택을 한 거고 가는 배에 그냥 계속 올라탄 거, 로켓에 계속 올라탄 거죠. 근데 지금도 이 사람을 외에는 사실상 인텔을 리드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이 사람이 절대 갈 리가 없다라는 또 보도가 좀 분석이 좀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인텔 상황이 좀 많이 좀 심각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로 보세요? 인텔이 좀 약간 지금 그 CEO도 좀 이게 어떻게 보면 CEO가 교체되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우리도 이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대한 CEO들과 임원들을 많이 바꿨잖아요. 근데 뭐 옛날 멤버 그대로다, 뭐 회전물이다라는 말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아직 많이 나오지 않은 거죠. 이 과정에서 지금 새로운 전략을 우리도 짜야 되는데 인텔의 상황을 봤을 때는 물론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졌지만은 인텔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상황이 조금 낫거든요.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가 파운드리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었고 거기서 성과가 안 나온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파운드리 사업에 돈을 쏟아부었고 미국도 공장을 지었잖아요. 근데 고객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이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내가 만든 칩으로도 생산을 해야 될 텐데 삼성 같은 경우도 이 양쪽 전략이 다 지금 무너져 있고 인텔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누가 인텔의 CPU, 전기를 많이 먹는 CPU를 만들던 회사에다가 전기를 안 쓰는 ARM 기반 반도체를 누가 맡기냐고요, 대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이 위주가 돼야 되는데 이 파운드리라는 것은 사실 삼성이나 인텔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비판을 좀 받기는 해요.
정말 고객을 위한 회사가 맞는가? 고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가? 라는 거를 비판을 많이 듣거든요. 이 부분들을 분명히 삼성에서도 경영진들이 잘 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에 맞는 경영 전략을 펴야 된다는 것을 팻 겔싱어의 아웃이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또 본업을 잘해야겠죠. 본업. 그럼 팻 겔싱어도 제가 잘 모르는 파운드리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좀 설계에 좀 더 집중했으면 그랬으면 훨씬 나을 수 있죠. 왜냐 그랬으면 설계가 잘 됐으면은 TSMC 가서 생산을 했는데 이 칩이 소비자들한테 환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설계를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TSMC에서 생산을 해와도 별게 없네라는 평을 받는 거죠. 결국에는 삼성도 마찬가지. D램을 잘 만들어야죠. D램이 지금 좀 뭐 HBM에서 좀 뒤졌다 하면서 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 지금 파운드리를 따라갈 것이냐 D램 뭐 설계 뭐 세 종류가 있는데 어느 게 가장 나의 그 핵심 경쟁 포인트인가라는 거를 잘 체크해서 그 분야를 먼저 집중을 해서 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저것 벌리는 것보다는 핵심 역량에 좀 집중하는 게 낫다. 일단 그것부터라도 잘 해놔야죠. 아마 인텔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에 팻 겔싱어 해임을 주도한 이사회 의장도 이게 기술자 출신이 아니에요. 제가 다 찾아봤더니 펀드 출신이에요. 월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월가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재무적 아니면 기업 경영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투자자를 고려를 하겠죠. 그럴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 분할 매각 가능성이 크죠. 파운드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뭐 CPU 부분도 다른 기업들에게 넘긴다든지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이미 팻 겔싱어가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뭐 기업을 뭐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를 좀 막겠다는 뭐 정책을 좀 취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얼마 이제 그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과정에서 앞으로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 인텔을 찢어가겠다는 기업들이나 펀드들이 우후죽순 나오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 물론 또 워낙 부담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인수를 안 하겠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골칫덩어리 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보면은 그 지금 현재 위치에 올라올 때까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팻 겔싱어가 이제 온 지가 이제 한 4년 정도 4년이죠. 4년 정도 됐는데 사실 이게 그동안에 이제 투자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역량이 많이 떨어졌을 거고 그런 이제 역량을 올라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더 시간을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았을까. 너무 빨리 내친 건 아닐까 하는 좀 약간 그런 아쉬움도 좀 남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경영자 입장에서 그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인재죠. 하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바꾸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네. 충격요법도 필요하고 어차피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미국 정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대응을 해놓고 아마 그 다음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또 시기를 또 놓치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괜히 또 트럼프에게 한 방 맞았다가 하는 또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팻 겔싱어도 기술자 출신인데 그 후계자들을 4년이면 좀 시간이 그래도 있었을 때 후계자를 좀 그동안 키우고 아니면은 외부에서 영입하고 어떤 그런 좀 사람을 좀 자기 후임자를 키우는 노력은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좀 그런 것도 아쉽기도 하고. 후임자를 키우기보다 다른 다 도망가기 바빴죠. 네. 그리고 최근에 구조 조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인텔 코리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 그쪽은 계속 커지고 있고 이 회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중요한 것은 히트 상품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뻘들에게 게임 PC 사야 되는데 뭐 살까 그러면 우리 생각은 당연히 인텔 PC 사라고 하잖아요. 그랬다니 요새 욕먹습니다.
아빠 무슨 말 하세요? 라는 말을 또 듣게 됩니다. 참 아무리 큰 회사였다 하더라도 네. 순간에 방향을 잘못 잡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어떤 기술 개발을 잘 못했거나 이렇게 네. 좀 한번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게 참 또 순식간에 몰락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문가가 와서 한번 장기적으로 경영하고 했을 경우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그 AMD를 운영하는 리자수 박사인데 그분이 왔을 때만 해도 AMD도 뭐 개차반이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파운드리를 떼내는 결정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분도 운신의 폭이 있어서 좀 넓게 가져가면서 제품들을 다양하게 내놓으면서 지금의 AMD가 인텔보다 기업 가치가 2배가 넘거든요. 옛날 상상도 저희 못 대학생 하죠. 때는 AMD는 저 사브를 왜 쓰냐. 지금 그렇죠. 거꾸로 해요. 오히려 이걸 써야지 게임이 잘 된다는 말 하나 나오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네. 물론 인텔이 여전히 잘한 부분도 있어요. 정말 아무리 전기를 많이 먹더라도 최고 성능을 내겠다. 그러면 인텔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제품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사실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인텔의 CEO 뭐 교체 뭐 먼 나라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게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술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그냥 굉장한 시사점을 이번에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경영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미국 기술 기업의 경영사에서 아마 이 팻게싱어 아웃은 또 큰 케이스 스터디거리로 아마 경영학과에서도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또 CEO가 이것도 과연 살릴 수 있을까? 네. 이 가라앉는 이 큰 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것도 참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정말 다그치고 해야지 하면 모르겠지만 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오늘 자,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오늘 대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